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영님 먼저 한번 자기소개랑 그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된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뭐 다짐이나 소망 이런 거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선영이라고 하고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 교양이 없어가지고 교양을 급히 쌓으려고 찾아보다가 신청을 했고요. 사실 출판사 다니기 전에는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다니고 나서는 원고 보느라 잘 많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교양 쌓으러 왔고, 이제 길게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본다고 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네. 오셨고요. 다음에 이제 하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2시간 철학에 합류하게 된 하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직장인이고요. 직장 다니면서 실존적인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철학에 대해 그리고 문학에 대해 좀 관심이 갔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인데 전혀 문학이나 철학을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과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철학과 문학이 필요한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5년 전에 문학과 철학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그 철학을 공부를 시작은 했는데 막상 혼자서 시작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주변에 있는 좋은 책들만 있다가 제 철학을 직접적으로 이제 철학사부터 쭉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제 2시간 철학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책들을 우리 도플님께서 많이들 저기 선별하셨고 그 책들 선영님과 같이 읽어가면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학에 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문학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나 철학적인 이제 평론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매주 시청자들 그리고 저희 3명이서 시작할 건데요. 보시는 시청자들과 함께 철학을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잘 오셨어요. 그동안 저 혼자 할 때도 많았는데 이게 원래 같이 하려고 만든 채널이거든요. 이거 혼자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저 스스로를 초월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공부하려고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가면서 으쌰으쌰 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램프레이트와 어 요한네스 hirschberger 이런 분들의 책을 좀 봤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독을 했었는데요. 그 책들의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려운 책들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 책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쉽고, 그리고 설명도 정말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렵다고 하세요. 한번 소감을 들어볼게요. 한번 네, 선영님부터 뭐 저요. 읽어 보셨잖아요? 뭐 네. 솔직히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평소에 약간 그 강신주 그 선생님의 뭐 그런 그 일상에 관련돼서 융합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만 그냥 공감하는 형식으로 읽었지, 이렇게 뭐 깊이 이렇게 뭐 한 적은 없었거든요. 역사를 되짚어가지고.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이제 사회과학서들이나 의학서들 많이 편집하다 보니까 아. 저 사회과학서들은 이제 공감이 많이 되고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음. 일반 인문서랑은 또 다르게 철학서는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이거 읽으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사람 이름도 어렵다.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음. 확실히 근데 낯설어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쉬워질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 정말요? 예 그 이전에 인제 서양 철학사 책들 다른 분들이 쓰신 버전을 한 2-3개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상대적으로 쉽더라고요. 예.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하준님은 이 책 어떠셨나요? 아, 예. 저도 이 책 읽기 전에 예전에 러셀 서양 철학사를 한번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무슨 음.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러셀 어렵더라고요. 서양 철학사 자체가 굉장히 철학가 대학 철학가 이상의 수준을 좀 요구했던 것 같으면 이거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자세하게 음. 풀어서 좀 써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철학서 치고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 있는 철학자를 모두를 알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음. 페이지를 넘기는 가독성 자체가 이전의 철학서보다는 조금 가독성이 훨씬 좋다. 그리고 이 저자가 자기 의견을 굉장히 잘 풀어서 쉽게 음.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이 저자 스스로의 견해를 독자들한테 쉽게 풀어서 설명한 그래서 더 맥락이 덜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은 램프레이트나 헬시베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은 좀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좀 난해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읽다 보면 이 정말 난해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좀 그런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쪽에 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음.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예 이 질문이 처음에 나오고 이에 대한 이 저자의 어 의견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구도인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선생님은 왜 철학을 공부하십니까? 음, 저는 저 들어가는 말에서 제일 이제 와닿았던 것이, 안다는 착각하는 것과,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네네. 아는 것과 안다고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맞나요? 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있었던 맞죠, 것 같아요. 맞죠. 예예. 예, 예, 예. 그게 그래가지고, 5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네, 5페이지에, 잠시만요. 어, 네. 안다는 거하고 안다고 믿는 것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reason,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아는 것이고, 이유를 댈 수 없으면 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이 차이를 설명해 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삶의 어떤 지혜라든가,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한 힘을 좀, 동력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일들은 전부 다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제가 철학을 공부하게 된, 입문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알고 싶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지 못하겠죠. 세상의 음. 모든 것들이 답은 없잖아요. 사실 음. 과학도 절대 불멸은 사실 없고 계속 답은 변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알고 싶다는 그 욕구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삶에서 뭔가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준님은 철학을 왜 공부하시나요? 음. 저도 이제 선영님 생각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알고 싶다는 욕구에 도달한다는 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오늘 해야 될 마지막 소크라테스에서 이래서 철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83페이지인데요. 예예예. 83페이지에 소크라테스의 세 번째 태제, 이제 중간인데요. 올바른 행위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태제는 여전히 놀람의 원천일 수 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행복, 그러니까 뭐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저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학은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들, 그리고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철학적으로 내가 옳은 삶인가, 좋은 삶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좀 뭐 양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자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행복은 그 인간적 완결성 및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 철학은 그래서 뭐 완결성 및 그리고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저희가 이제 세 명이 이 방송을 통해서 던져가면서 배워가는 과정. 철학사 다 잘 알고 싶죠. 근데 그건 이제 정보와 지식일 뿐인 거고, 그걸 저희가 그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저희 삶을 간조하는 삶. 뭐 그리스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간조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업 이외의 시간에는 간조하는 삶. 제가 이제 노동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노동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노동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서는 내가 간조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질문들을 이 철학을 통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철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그 견해랄까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 들어가는 말에 나온 저자의 논리가 있어요. 이에 대한 그 답변이 있죠.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이건 읽어 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음 이거에 대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말의 이 답변. 선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들어가는 말. 답변이요? 네네. 어, 그냥 뭐 제가 와닿았던 부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와닿았던 부분 그냥 얘기해도 아 예. 되나요?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과학과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저자가 얘기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인상 깊게 읽었었고요. 음.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의학서 편집을 많이 하는 의학 관련된 서적을 편집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모든 의학자나 과학자든 철학자였잖아요. 음. 그랬던 것처럼 탈레스도 원래 기하학이나 천문학 같은 거를 이해하면서 철학을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 음.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과학과 철학을 옛날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또 여기에 나와 있구나 해가지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좋습니다. 하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들어가는 말? 이 들어간 말에 대해서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요. 그 다음 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항상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항상 짊어지고 다닌 지성적인 일부의 짐이기 때문이다. 철학이. 그래서 친숙해지는 게 좋던데 그 다음 장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고 말한 것들로부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배우고 제 스스로 아까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조적으로 내 삶을 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얻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 같고, 이게 저자도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였습니다. 인트로 하는데 14분 걸렸네요. 시간 중요한데 빨리 가볼게요. 13쪽에 제1장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1번 1번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스 도시국가 공동체 속의 인간. 좀 없으신가요? 음, 없으시면 일단 2번으로 넘어갈게요. 탈레스 먼저. 탈레스 파트가 길어요. 선영님께서 혹시 탈레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리까지요? 아니 그냥 뭐 탈레스 부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전, 어땠다.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모든 것은 물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음, 이제 그 원천에 대해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원천에 대해서 이제 그 찾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질문하고 그 논의하고 이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함축하는 거. 이 과정을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저자가 얘기했던 거가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우주를 구성하고 어, 모든 것이 물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 이제 그 모든 물질에 대한 원천을 이제 해석하는 찾는, 그 출발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과학과 철학을 이제 그 같이 했던 사람, 철학자이자 과학자라고 인지를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그 철학이 결국은 그 과학의 그러니까 그 철학이 과학을 탐구하는 길을 열었다고 그 탈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인지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하주님은 탈레스 이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저도 뭐 선생님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만물의 근원은 이제 물이라고 이제 과학 철학의 자연 철학의 1세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서 좀 물었던 것 같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요소와 그 여러 다양한 속에서 통일성을 조금 추구했다는 철학자. 음, 뭐 그래서 우슈토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소 음, 음, 원소 그게 이제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던 거. 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자연 철학자다 보니까 제 과학하고 좀 연관이 되는 철학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음, 저자가 뭐 철학과 과학을 좀 대비해서 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한 구절 구절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서로 이제 한번 확증하는 시간. 18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 문단 탈레스는 모든 것은 물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로부터 철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9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탈레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제시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할 때 항상 명심하면 좋을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철학적 답변은 종종 시시하거나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은 물이다.'라는 이 주장 자체가 지금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거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저는 인제 다른 분들의 이 저작들을 봤을 땐 탈레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음, 근데 이 닐스 길리의 이 버전을 보면서 드디어 '아 모든 것이 음, 물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21 쪽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는 다음에 4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하면서 1, 2, 3, 4로 인제 나오는데 질문, 논변, 답변, 함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이다."라는 주장은 답변에 해당하죠. 세 번째 거. 그럼 이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질문과 논변이 있어야 되고 그 논변에 의해서 답변이 그 "모든 것은 물이다."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함축이 나온다. 이게 인제 닐스 길리의 버전의 이 저자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성할 수 질문을 재구성할 수 있구나. 혹시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21 쪽의 이 4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선영님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음, 저는 이렇게 쪼갰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 들어가는 말에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과학과
과학을 이제 철학을 구분하는 걸 이제 존재와 당위를 구분하는 거라고 저 이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당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들어가는 맞아요. 말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과학자이자 탈레스가 철학자이지만 그 모든 것은 물이다라고 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했지만 이걸 넘어서 단순히 쪼개는 걸 넘어서 존재에 대해서는 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쪼개서 그 원천을 물이라고 봤던 거고, 이걸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실존하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쪼갰는가를 이제 그 절차를 이제 봤다고, 이렇게 정립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게 단순히 존재와 당위로 보았을 때, 이 당위에 접근하는 스텝을 이제 마련한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음. 그쵸. 예. 맞게 하준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맞죠. 뭐 하준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 이 어 저기 탈레스 자체가 이제 자연 철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를 조금 한 것 같고요. 아. 보통 이제 경험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갖고 우리는 사유를 보통을 하는데, 탈레스가 뭐 처음으로 이제 철학자로서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유를 통한, 그게 이제 뭐 저자도 얘기하던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탈레스가 그 25페이지 보면. 음. 그래서 그 경험이 아닌 인식을 통해 가지고 로고스, 그러니까 자연에서 경험하는 게 아닌 로고스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신을 생각하고 신화적 사유에서 이제 논리적 사유로 음. 이행했다는 거. 음. 이게 이제 탈리스가 철학을 했다는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 네 가지 사항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모든 것은 물이다." 이 문장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이 네 가지로 쪼 질 질문을 이 질문 논변 답변 함축으로 쪼개 가지고, 아 "모든 것은 물이다."가 답변에 들어가는 어 그런 문장이야. 그럼 앞에 두 개랑 뒤에 거 함축을 우리가 뽑아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인제 구성했다는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걸 정말 풀어내요. 질문과 논변과 함축을 재구성함으로써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21 쪽에 나오죠. 우리는 탈레스가 변화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 주는 원천인가를 질문하고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음. 이게 그 뒤에 보시면 27 쪽에 이에 대한 정리가 나오죠. 요걸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전제는 변화가 존재한다. 질문은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논변은 물의 관찰들. 답변은 물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적 요소이다. 함축은 모든 것은 이해 가능하다. 이걸 읽어 드렸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책을 읽었으니까 선영님이 이 문장을 한번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아니 아유, 이게 저 철학자도 아니고 아니 굉장히 어려운. 아니 한번 이해하신 대로 이게 네. 전제가 왜 어, 이렇게 나왔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예. 네, 자기 네네. 말로 하시면. 네. 결국은 이제 그 과학자니까 네네. 탈레스가 그 존재한다. 그럼 무엇이 존재하는가? 변화한다는 것이 존재한다. 이거를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사실 모든 모두 변하는데, 그럼 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럼 불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물을 그럼 관찰해보자. 모든 건 물이니까. 그래서 물은 그 모두가 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했을 때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모든 것 그 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이다. 불변적인 요소다, 물이. 그 어, 뭐 물이 합쳐져서 다른 게 또 만들어지고 변하는 것이고 또 물이 합쳐져서 또 다른 게 변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 쪼개다 보면은 그것은 물이고 불변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물이니까 이해가 가능하다. 쪼개다 보면 이해가 가능해진다. 결국 똑같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어, 했었는데 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데요. 전제가 일단 변화가 존재한다는 게 전제인데 그런 전제가 어떻게 도출이 된 거죠? 그럼 전제가 이제 변화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걸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전제로 놓고 한번 해본 거 아닐까요? 어, 어, 저는 이 전제 자체를 그 질문으로 봤었거든요, 어, 사실은. 어, 그래서 이 전제를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과 이 함축이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전제가 이 1, 2, 3, 4를 다 포함하는 네, 그런 거네요. 결국은 저는 1, 2, 3, 4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이 그래서 변화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그 이해를 했었거든요. 어, 그럼 그 변화가 어쨌든 변화가 존재해? 그러면 변화가 존재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이게,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쌍인가요? 왜 질문이, 그러니까 변화가 존재하는데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가장 원천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변해버리면, 다 변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왜 변하지 않는 걸 왜 굳이 찾으려고, 왜 질문을 하는가? 아, 네. 그거는 저는 존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존재의 근원이요? 예, 존재의 근원이. 그럼, 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어,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의 개체는 그, 가장 씨앗으로부터 모든 것이 변화돼서 하나하나의 개체가 생성이 됐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서 씨앗이 이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 변화들이 하나의 개체를 또 만들어내고 또 A의 변화, B 변화, C 변화, D 변화로 인해서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A, B, C, D로 분화되는 이 변화의 존재의 씨앗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근원이 음,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불변적인 요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근원적인 것으로 출발부터 시작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 이거는 이해가 가능하다. 음, 결국은 존재의 출발의 지점을 탐구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약간 편집자적 이해인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하주님은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선- 제가 계속 이제 선생님 다음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선생님이 나중에 할래요. 예, 순서만 바꿔서 제가, 예, 해볼게요. 다음에는. 예, 다음에. 어렵네요. 네. 네네네. 좋았는데. 네네. 여기, 아, 저는, 역시, 우리가 뭐 저자들께서 최초의 과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학적 사고는 이제 증명인데, 아, 기나적 사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놓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는 도출하진 않았지만, 자기 사유 방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진행을 한 것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탈리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이거 보고,
이 변화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물을 보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물이죠. 이때 기원전 이때가 600년대죠. 예예. 600년. 600년대에 과연 탈레스가 고체, 기체, 액체를 알았겠나? 아. 몰랐을 거예요. 고체, 아. 액체, 기체를. 물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사람은 물은 고체, 액체로 변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알죠. 변화가 존재한 전제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어. 근데 기원전 600년 시대에 이 탈레스가 어떻게 변화가 존재한다는 걸 물을 보고 고체, 기체, 액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변화가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를 세웠고, 그러면서도 물은 자기 눈에는 변화가 안 보이잖아요. 그 물이 100도실에서 끓어서 기체가 되든가 아니면 0도씨에서 밑으로 얼어서 고체가 되는 걸 분명히 몰랐을 건데, 물은 그러니까 본질은 물인데 물체로서 변화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는 할 건데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이라는 존재는 H2O잖아요. 어. 우리가 볼 때는 H2O인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데 이 탈레스가 말장난한 거 아니냐 이것도. 어. 결국은 개변이다. 제가 볼 때 어떻게 고체, 액체, 객체를 몰랐을 건데 물의 음.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철학이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어? 물은 있잖아. 변하지 않아. 잘은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고 이 말은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불변정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는 물입니까?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음. 물이라는 건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본질을 찾는 이 학문 철학, 인신론인가요? 본질을 찾는 게? 존재론인지? 아무튼 철학하는 데 있어서 인신론이든 존재론이든 좀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런 언어 유희를 어. 쓰면서 자기가 나름 지성인이다. 이렇게 조금 자랑거리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 우리의 사고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근데 압니까? 왜 하필 물일까요? 그 하고만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불도 있고 뭐 땅 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물로 선정했는가? 어. 근데 우리 인체도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의학이나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시대니까 뭐 잘라보면 피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인제 지금은 제가 주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읽으시면서 들었던 뭐 의문이나 아니면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 나눠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틀이 없어요 따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니까요. 혹시 탈레스 파트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저는 23 쪽에 그 1-2 번도 와 닿았거든요. 1-2 번도 "탈레스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실체는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요소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이후 실체 문제는 그리스 철학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2 번 "탈레스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간접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예, 여기 우거슈토프라고 나오는데 원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이라는 원소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 문제 역시 그리스 철학의 근본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게 탈레스 철학의 의의겠죠. 실체 문제, 변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그런 철학자. 음,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탈레스 관련해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음. 예. 27 쪽에 3번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가 나옵니다. 어 근데 되게 분량이 짧아요, 이 두 분은. 28 쪽에 보시면 어 제일 첫 번째 문장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는 모두 탈레스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같은 질문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 불변의 요소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물이 흙으로, 흙이 물로 변형되고 물이 공기로, 공기가 물로 변형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변형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물이든 흙이든 공기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호슈토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의적이 된다. 이게 인제 반론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한번 하주님이 그 아낙시만드로스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철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는가. 어 뭐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낙시만드로스의 얘기를 제가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 변형되는 말이고 뭐 흙이든 아니면 뭐 주장은 논리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뭐 과학적으로 전제는 내세웠고 물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탈레스는 전제를 내세웠는데 자기 생각을 이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기납적 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생각처럼 그러니까 물이든 흙이든 공기든 뭐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원소라고 주장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 탈레스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우어슈토프 원소가 아페이론이라고 여기도 이제 책에 썼는데 규정되지 않은 것, 시 공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것은 물이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모두 규정되지 않는 것. 아낙시만드로스처럼 모든 그 우슈토프는 규정되지 않고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조금 같이 동감을 하고요.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리고 그 아낙시메니스가 얘기한 그다음에 사원소라는 거 언급하게 된 것, 이거 둘 다 이제 밀리토스 학파인데 1세대 그리스 철학자를 이제 묶어갖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리고 보면서 어, 그런데 이제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제 끝에 줄에 탈레스를 비판하면서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로 만든 음. 그렇게 또 만들어졌다는데 또 의의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음. 이렇게 아낙시만드로스 의견을 조금 동의하고 그다음에 밀리토스 학파들 1세대 그리스 철학자에 대해서 조금 이 책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그쵸.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을 그 만물의 근본 요소,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고, 네. 예. 그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얘기했죠. 공기가 차가워지면 뭐 뜨거워지면 이 변형에 의해서 응집 상태에 의해서 온도와 밀도에 의해서 규정된다. 사원소가. 그 선영님 생각도 궁금해요. 그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의 이 각각의 주장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 탈레스 부분 읽고 나서 이 다음 걸 읽고 나니까 짧긴 하지만 좀 생각이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왜 우리는 항상 뭐가 이렇게 궁금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아 그러네요. 맞아요. 왜 그냥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걸, 탈레스는 왜 존재할까를 당위를 붙이기 위해서 이걸 물이라고 했고, 음. 생각해보니 물만이 아니다라고 또 아낙시만드로스나 아낙시메네스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음. 결국 우리는 왜 계속 궁금해할까? 음. 그게 단순히 궁금하다는 것이 그게 존재하는 것 자체로 궁금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게 또 이어지는 거죠. 그게 맞나? 음. 음. 그게 맞나? 그게 혹시 아니진 않을까? 음. 이런 거를 계속 우리는 옛날에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인간은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그 철학 시대 이전에는 그 신화의 시대였잖아요.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넘어가는 지금 맞아. 이 시기인데 질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세계의 근본이 뭐지?' 근데 신화의 시대 때는 신으로 뭐 그리스, 로마 뭐 신들 있죠. 그런 신들로 설명했다면 신화적 존재들, 환상적인 그런 존재들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걸 설명했다면 이 철학자들에 와서는 그걸 인제 넘어서서 '그 답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근데 사실 신화만으로는 우리는 지금도 충분치 않잖아요. 과학의 시대에 넘어와서도 충분치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아니 이거 가만히 내가 보니까 이게 신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그래서 물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뭐 아페이론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공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음. 하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동감합니다. 그분 의견에. 이 음. 신화에서 이제 자연으로 넘어오고 결국은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또 음. 어찌 보면 또 신화로 넘어가고 이게 순환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뭐 맞아요. 우리도 신화를 신화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체들이.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굉장히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왜 궁금해할까? 음. 그리고 뭐 궁금해하면서 그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도 궁금해하고 사람의 궁금증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게 1세대 철학자들 자체도 이 자연 현상이나 자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래, 그래서 나는 뭔가 조금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음. 물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사원소, 흙, 공기, 불, 뭐 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유의 깊이를, 그리고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이게 가만히 보면은 탈레스는 물이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예요. 뭐 흙공기 물 얘기하는데 이게 자연 철학자들 맞거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페이로는 이게 안 보여요. 규정되지 않은 것,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감각적인 현상들이 아니고 비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낙시만드로스 좀 특이하다. 음.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음. 왜 그랬을까요? 또 비판하기 위해서 그냥 탈레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 지어냈다. 저기도 그 학자들 보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 그 학설을 비판하고 이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지 그럴 않습니까? 수도 있어요. 평론인 거죠, 평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낙시만드로스는 철학자인 것보다 그 탈레스를 평론한 것 같고요. 그 아페이론. 다음에 이제 아낙시메네스는 좀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철학 세계를 좀 구축한 것 같고. 음. 음. 선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페이론? 여기 이제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방금 이제 화주님 하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탈레스를 비판하는 이론적 논변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막 아낙시만드로스도 그냥 모든 것이 물이라고만 그 규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럼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결국 물이 사라지고 공기가 되고, 또 그러면 물은 이제 공기로 사라지는데 그 많던 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물이 흙으로 되고 흙이 물로 되고 뭐 비가 오니까 그때는 물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물이 그 비가 오면 흙이 떠내려오고, 흙이 또 이제 다시 물이 되고, 흙이 이제 쌓여가지고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면 공기가 되고, 또 어느 순간 공기에서 물로 이제 또 다시 비가 오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자연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4번.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1세대 넘어서서 이제 2세대 철학자들입니다. 31쪽에 보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2세대 그리스 철학자에 속한다라고 나오죠. 32쪽에 보면 맨 윗줄에 2세대에는 이 전제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변화는 존재하는가?
이들은 1세대가 전제했던 가정을 자신들의 성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 전제와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방금 기억나시죠? 그 27쪽. 1세대의 전제는 무엇이었나? 변화가 존재한다입니다. 변화가 존재한다는 이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등장했어요. 음.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 혹은 만물은 유전한다고 주장했다.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것도 변화 속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로 상반되는 거죠. 전제 자체에 이제 딴지를 걸고 등장한 2세대 철학자들인데, 재밌어요, 이 부분. 일단 먼저, 헤라클레이토스 먼저 다뤄볼 텐데요. 32쪽하고 33쪽에 있는 1, 2, 3, 4번. 요걸 한번 제가 읽어보고, 이 문장 참 재밌거든요.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인데,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변화는 불변의 법칙,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 이 법칙은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거에 대한 저희들의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 하준님 먼저. 자,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이거 읽어주신 거 네. 보면 이게 각주를 다 달아줬잖아요. 우리 예, 저자가 각주. 그죠. 친절하게 네네네.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주는데 핵심은 근거 같습니다. 4번에 이제 각주 6에 헤라크레이토스의 사상에는 역사는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전된다는 헤겔과 막스를 상기시키는 변증법적 요소가 존재한다. 저희가 이제 정반합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호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세 번째에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 반, 3번까지 했다가 이제 합도 이제 조화를 만들어내서 작용한다. 역사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도 정반합의 변주법적 요소로 자신의 논리를 좀 전개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를 한다. 항상 불변이 없고 변화 있고, 헤라클레이토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뛰었던 강물이 오늘은 또 다른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세계는 항상 변화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변주법적, 그때 이제 변주법적이라고는 안 했지만, 이렇게 조화를 만들면서 역사는 진전한다. 이런 2세대 철학자로서의 그 변화하는 세계관을 멋지게 좀 말씀을 하신 철학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로고스, 그러니까 이성의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34페이지에 세상을 다 휘감고 있는 불 때문에 세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소멸했다가 다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 역사의 진정, 뭐 역사가 발전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선영님은 이 네 문장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그냥 했었냐면, 네. 이 당시에는 유일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만이 가장 절대적으로 인정을 했던 시기잖아요. 그것도 유일신으로. 한 부족마다 어떤 한 조직마다는 모든 한 신을 믿었잖아요, 거의. 그랬는데 여기서 대립물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개체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전에는 단순히 유일신적인 존재만을 탐구하기 위해서, 하나만을 탐구하기 위해서 쪼갰다면, 이제는 그로부터, 그 씨앗으로부터 나온 각 개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상호작용, 커넥션을 이제 조화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게 맞다, 이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정하면. 대립물 자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인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답이 없죠.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 일단 앞에부터 한번 봐 볼게요. "1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근데 이 문장 자체는 저희가 아까 봤던 27 쪽에 "변화가 존재한다." 이게 전제였잖아요. 1 세대 철학자들의 전제가 "변화가 존재한다." 이건데 "1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좀 다르긴 하네요. 다른가?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전제와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는 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환경, 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아 이해했었거든요. 환경이 변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4번도 보면 조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 모든 속에 것은 있다. 모든 것은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변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네. 변화 속에 있다. 예, 네네. 예, 변 저도 이제 네네.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변화는 좀 물리적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변화 속은 화학적 결합인 것 같아요. 아. 이 그래서 대립물들 미묘하네. 간의 상호작용은 변화 속에 있잖아요. 역사가 변화 속에서 발전하고, 그러니까 변주법론이 그런 거잖아요. 정반합이 변화, 그 하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 속에 있는 거고, 소용돌이 속에. 근데 아. 변화는 A에서 B로 변하는 거고, 변화 속은 A와 B가 합쳐져서 또 다른 C를 만들어내는 거고, 음. 그렇게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1 번은 얼추 알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2 번 자 "변화는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로고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불변의 변화가 그냥 마구잡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로고스에 의해서? 음. 근데 이때도 그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듯이 신이다 인간이 세계는 모두 동일하고 신이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고 있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거 적절한 만큼 타고 적절한 만큼 꺼진다. 결국은 인간이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존재에 대한 탐구는 생명에 대한 탐구라고 보았을 때, 이 네. 변화의 불변의 법칙은, 영원히 살아있는 불로서 적절한 만큼 타고 적절한 만큼 꺼진다. 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생명, 개체를 인정하고 그 유한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이라는 상징 자체가 네. 어 그러니까 단순히 인제 불이 꺼지니까요. 꺼진다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꽃도 피고 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어 것처럼 생명도 이렇게 피고 지고 타고 꺼지고 이 개체를 인정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불변의 법칙, 결국 생명이라는 존재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어 하주님은 이 로고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로고스가 결국은 이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 인식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생로병사 아닙니까? 네. 사람이라고 하면 생로병사고, 아까 꽃이 지고 피듯이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그 인식의 한계까지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3번, 4번 넘어가면서 그 세계들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뭐 조화를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세계가 움직이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네. 일단 그 3번 넘어가면 "이 법칙은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음. 자 모든 건 변화 속에 있는데 근데 그 변화는 불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그런데 이 법칙은 대립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해. 이런 논리인데 그 대립물들이 왜 대립물들이 설정되는가? 어.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립물들. 그러니까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이걸 저는 각자의 개체라고 보았을 때 그죠. 아까 어 얘기하셨죠. 예, 각자의 개체라고 보았을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립물인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걸 인지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나와 너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그로서 존재 대립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그 존재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주님은 이 대립물들 어떻게 보세요? 아, 계속 이제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그는 네. 파고드는 것 같은데, 네. 어, 중요하죠. 이 대립물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네네. 34페이지에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경제학적, 자연철학과 경제학의 연관관계를 추정하는 그런 것으로 뭐 제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좋습니다. 근데 이 대립물들이 단지 상호작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봤을 때 4번.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를 만들어낸대요. 단지 이게 그 34쪽에도 그런 거잖아요.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우주론적 갈등이 만물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막 부딪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등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결국 조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일 텐데, 선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음. 항상 모든 철학의 그 질문들은 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난제인 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갖다 대도 맞는다. 해석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 말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석해도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를 그 인간의 존재 개체들의 인식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모든 개체,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환경 속에 있고, 변화라는 환경 속에 있고, 음. 이, 이 변화,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고 결국은 유한하고 또 뭔가 아까 로고스가 이성인 것처럼 뭔가 규칙이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개체들 간에는 서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성적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법칙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커넥션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또 같이 살아가려면 개체들이 같이 살아가려면 조화를 먹어야 되니까 음. 근데 그냥 제가 귀에 걸면 귀걸이, 음.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자 장점이 이게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거. 예, 이게 서로의 이해를 서로 설득시키고 서로의 이해를 이제 맞춰보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넌 어떻게 이해했냐 이런 걸 또 맞춰보는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발견한 게 있어요. 이 기존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1, 2, 3, 4번 있잖아요. 근데 결국 헤라클레이토스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냐? 변화보다는 변화는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변화에 있는 게 아니라 불변의 법칙 로고스에 있고, 음, 로고스가 중요해요. 어쨌든 변화가 아니라 변화 얘기한 이유는 로고스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3번을 얘기한 이유는 4번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대립물들 간에 상호작용하면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 3번만 보면.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대립물들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조화를 만들어내. 3번 얘기한 이유는 4번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를 그동안 오해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변화를 말하는 철학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그렇죠. 똑같은 물에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변화잖아요. 만물은 유전한다. 이것도 변화거든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 1번을 얘기한 이유는 2번을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변화를 얘기한 이유는 그 변화 속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 어. 그리고 3번 그 대립물들을 얘기한 이유는 조화. 걔네들이 결국 대립물들이 조화를 만들어내. 이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방점은 로고스와 조화인 거죠. 이걸 말한 음. 철학자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준님?
어, 더풀님의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요. 저는 아까 더풀님이 질문 하나 했는데 이 대립이 뭔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네네. 갈등. 네네. 그 사람이 살면 항상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그 위에 34페이지도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뭐 모든 것은 불의 교환물이고 불은 모든 것을 교환물이다 이렇게 해서 저 자연철학과 경제학의 연관을 있다고 추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자도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때부터 이제 그 대립물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 그게 이제 로고스의 힘이지 않냐, 음. 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돌풀님이 얘기하는 로고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고 전제를 좀 깐 거는 같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 항상 갈등 유발자들이 있듯이 그 아. 갈등을 통해서 발전을 하듯이 그걸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으로도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인식, 이 시대에 그 서로 사람과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변화가 한다. 세계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래서 변화를 얘기하지 않나. 근데 그 변화를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했던 불변의 법칙은 로고스에 따라 일어난다. 그쵸. 우리의 인식에 따라 일어난다. 뭐 음. 이렇게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야, 선영님은 지금 방금 저의 의견 어떻게 네네네. 보셨나요? 예. 근데 맞는 저는 맞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예, 왜냐면, 아까 그 로고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제를 깔고 또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뭐 자기 해석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로고스가 이성이라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즉, 유한한, 뭐, 탈 만큼 타고 꺼질 만큼 꺼질 만큼 하고 꺼지는 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제들을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1부가 이제 끝났고 파르메니데스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